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두 연자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예,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R&D 전략 같은 그 인프라에 대해서 강조를 첫 번째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 전주기 본부처 의료기기 사업단에서 얼만큼 혁신 의료기기를 잘 지원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 학회 회장으로서 이제 실제 기업들이 인공지능 제품을 개발하고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문제의식이 있고 거기서 출발한 어떤 전략 같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의료인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혁신 의료기기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 의료기기 군이라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 네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첨단 기술군에 인공지능이 속하게 됩니다. 기술 집약도가 아주 높고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은 연구 개발 방법론에 있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왔죠. 그거는 말하자면 데이터가 없어도 예전에는 전문인과 프로그래머들이 둘이 공동 협동을 하면 어떤 목적을 이루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는 데이터,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만 있으면 저절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아주 굉장히 신기한 방법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201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고뿐 아니고 길병원에서 인공지능 안병원이라는 것을 개소를 했고요. 그 옆에 보는 것처럼 안저 영상을 이용한 당뇨병성 망막증을 의사만큼 또는 의사보다 더 잘 진단한다는 구글의 페이퍼가 굉장히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가진 의학 임상 저널에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당연히 인공지능으로 하는 건 혁신 의료기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짚어보고 갈 문제는 혁신이라는 카테고리를 정부에서 정의를 내리고 그걸 정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게 과연 혁신이 맞느냐라는 걸 한번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정을 받으면 우리는 혁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혁신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의료계 현장에서 혁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혁신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금방 소외되는 거가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 지원책도 얻고자 하고 규제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게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비전을 크게 가지고 디테일을 들여다봐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미국에서는 IBM이 왓슨 온콜로지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게 작년 기사인데 원조 AI 헬스케어 IBM 왓슨 헬스 이대로 무너지나 라고 하고 이런 소제목들을 뽑아놓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사인데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마지막 두 줄에 굉장히 뼈아픈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가천대 등 국내 7개 병원 도입을 했는데 수익성이 제로다. 그리고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의료진이 활용을 꺼린다. 이거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이게 혁신 기술이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대단한 기업이 만들었다고 해도 의료진이 쓰지 않고 수익성이 제로인 거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IBM 왓슨이 왜 실패를 했는지 정리를 해보니까 이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데이터 의존성이 아주 컸다고 얘기를 하죠.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결과를 낼 때 데이터,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로만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 의료 데이터의 다양성을 충분히 IBM 왓슨이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이게 결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다 하더라도 판단에 도움이 안 된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의사들이 생각하는 결론을 내놓는다는 거죠. 일치율이 높으면 정확도가 높다고 했거든요. 의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권유를 내놨을 때 과연 또 그 권유를 쓸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추가적 가치가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의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 모델 자체가 부재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혁신 의료기기에서 혁신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술 집약도가 높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건 혁신 의료기기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IBM 왓슨이 이렇게 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동향을 살펴보면 의료 인공지능의 연 성장률은 40에서 50% 정도 된다고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고,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의 각국 정부들은 인공지능 육성 정책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있고 빅3나 뉴딜 데이터댐, 마이데이터 사업, 닥터앤서, 그리고 많은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 업체들이 불과 5, 6년 사이에 많이 생겼는데요. 그중에서 벌써 3개가 상장을 했고 앞으로도 올해 안에도 한 3개 정도가 상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의료 인공지능을 사용한 인허가 제품 수가 현재 100개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과 제품을 보면 글로벌 전체 시장 규모는 연성장률이 한 30% 정도로 빠르게 가고 있고, 미국 FDA 승인 현황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22건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FDA에서 이런 집계를 발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리고 그 의료기기의 어떤 결과가 중요하지 그 인공지능을 사용했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바뀌었지만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은 제품을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40개 정도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상당히 편향된 의료기기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의료 영상을 이용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의 논문과 특허도 통계를 내보면 AI 특허 출원에서는 차이나가 1등이고 우리나라는 4등입니다. 국가별 의료 AI 특허 현황을 보면 미국이 1등이고 우리나라 또 4등입니다. 전체 세계에서 4등이면 굉장히 잘한 거죠. 그리고 논문, 의료 인공지능에 관련된 논문 출간 수도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지금 의료 인공지능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수익이 거의 1년에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큰 도전 의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임상 현장의 디테일을 파봐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내용이 높은 정확도 달성, 임상 근거 확보, 임상 활용성 제고, 해외 진출, 이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은 정확도 달성은 이 2가지 예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구글이 2017년에 페이퍼를 낼 때는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인공지능의 진단 정확도가 90%를 넘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의 제품을 가지고 태국의 임상 현장에 가서 직접 적용을 해보니 20%가 아예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영상의 질이 좋지 않은 거예요. 5장 중에 하나는 영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확도를 낸 데이터들이 엄선된 데이터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리얼 월드에서는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코로나가 2년 동안 기승을 부렸는데요. 2020년 10개월 동안 2,000개가 넘는 의료 영상, 엑스레이 CT를 이용한 인공지능 연구 페이퍼들이 나왔답니다. 출간이 됐어요. 2,000개가 넘는 게. 그래서 이 저자들이 2,000개가 넘는 논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중에 임상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모델은 한 개도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많은 연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연구 방법론이 틀렸거나 상당히 큰 편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에. 자, 그래서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려면 첫 번째로 이게 어떤 특정 데이터셋에서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디를 가도 어디서나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제너럴라이저빌리티를 획득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데이터의
의존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슈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영상을 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을 보면 영상 하나의 인풋을 가지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 또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전문 의사들이 하나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의 동일한 소견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다른 소견들, 다른 인자들을 고려해 보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개를 모아서 통합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 이슈도 있고 자원의 이슈도 있어서 실제로 통합적 접근을 하는 제품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려면 사실은 데이터 이슈가 가장 크고요. 그거를 적절히 접근할 수 있어야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상 근거 확보입니다. 임상 근거 확보라는 얘기가 지금은 아주 당연시 여겨지지만 한 40년 전만 해도 임상 근거가 없어도 임상 프랙티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에 근거를 했냐면 경험에 근거를 했습니다. 내가 많이 경험했어, 이런 게 통하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은 굉장히 큰 바이아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떤 정형화된 트라이얼을 통해서 임상 근거를 확보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진료를 하는 게 지금은 스탠다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프라이머리 스터디 중에서는 무작위 대조 연구라고 하는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증거를 생성하는 연구입니다. 그럼 이런 연구들을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니죠. 오른쪽에 있는 NLST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한 내셔널 렁 캔서 스크리닝 트라이얼이라는 건데, 폐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저설량 CT를 사용하면 폐암에 의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그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한 임상시험입니다. 이 임상시험은 5만 명 이상의 환자를 전향적으로 모았고 8년을 연구기간으로 잡아서 이 단일 임상시험에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지금 전 세계는 저설량 CT를 이용한 조기 폐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트라이얼을 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자질구레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형화된 트라이얼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의 어떤 정확성이나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자, 아까도 자꾸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엔 첫 번째 심평원에서 이게 기존 기술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받아야 되고, 기존 기술이 아니라면 신의료 기술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신의료 기술이라면 이게 요양급여를 받기에 적절한지 요양급여의 적절성 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 세 단계를 거쳐야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시장 사이즈가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 의료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제품들이 발을 뻗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거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제가 디테일을 보자고 한 이야기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료 기술 평가 대상이 되려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고가 의료 행위를 대체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제품을 개발해야지만 보험급여 쪽으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별도 보상이라는 이 급여를 줄 수 있는 적정성은 기존 행위 대비 현저한 진단 능력이 향상되거나 새로운 진단적 가치 창출하거나 아니면 비용 효과성을 입증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목표를 또 맞추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에 한 단계 또 다가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트라이얼을 해야 될지까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양적 연구, 전향적 연구, 무작위, 비용 효과성 연구 이렇게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의사인 저도 이 아웃컴 연구, 무작위 임상시험, 비용 효과성 연구 딱 들어보면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았고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이걸 바라봤을 때는 과연 내가 저 문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혁신 의료기기가 임상에서 혁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인, 의료 현장이 같이 참여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의료의 혁신성을 구현해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이 미국 MC 제도, 말하자면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받은 혁신 의료기기는 그냥 급여를 일단 주자, 임시적으로. 그리고 4년 동안 열심히 임상 트라이얼을 해서 정식으로 코드를 받자. 이게 이제 미국 MC 제도지만 실제로 여러 번 연기 끝에 결국에 좌절됐죠. 근데 그 좌절된 이유가 이 오른쪽에 있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곳에 이 코멘트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의사들이 쓴 코멘트 페이퍼인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하는 기준하고 보험급여를 줄 때 평가하는 기준은 전혀 다른 건데 그 전혀 다른 거를 비슷한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 이걸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받아들여졌고 좌절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그냥 쓴다는 거는 우리가 백신에도 불신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면 사실 보험급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몇 개는 임시급여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환자가 응급실에 와서 뇌졸중 증세를 가지고 있을 때 CT를 빨리 찍어서 큰 뇌혈관이 막혀 있다는 것을 인공지능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로 주치의의 핸드폰으로 보내는 이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미국 FDA에 클리어되고 임시보험급여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거의 특징은 1시간이 걸리는 판독 프로세스를 6분으로 짧게 해준다는 거였고요. 이분들이 엔탭이라는 임시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포괄수가제가 되고 있고 이 엔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혁신 의료기술 제품을 사용할 때 약간의 보너스를 거기에 추가로 줍니다. 그리고 실제 그 질환하는 동안에 발생한 총 비용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이 의료기술을 쓴 거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뇌 경색이 의심되는 1년 동안의 총 환자 수가 1,500명이면 그 중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게 75%고 네거티브 마진이 나오는 그 포괄수가제를 넘어가는 거는 뺀다면 한 562개가 이 보험금 대상이 되고 한 사람당 1,040불이라면 이런 58만 5천 불의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병원에서 이걸 산다면 우리 병원의 환자 수랑 비교해 봤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이 아주 어렵다고 했지만 이분들은 작은 임상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환자 수를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환자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환자가 치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시행해서 CMS에 제출을 하고 그 엔탭이라는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임상 활용성 제고인데요. 이렇게 임상 현장에서 정말로 잘 사용되려면 사실은 정확도만 높은 거 가지고는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디테일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내 제품이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니 사용하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만 임상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왼쪽에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 있고 오른쪽에 인공지능이 이게 폐암일 것 같다고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모델이 굉장히 정확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실제 임상에서 써보니 세브란스 병원의
1000개의 엑스레이를 판독할 동안 폐암이 1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5장 볼 때마다 1개씩 표시를 해줘요. 그럼 표시를 해줬을 때 이걸 제가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이게 정말 폐암이었을 때 제가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디테일을 다 관여해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임상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설명 가능한 AI도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고요. 인공지능이 블랙박스라는 건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설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시장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는 건데, 한국 시장이 워낙에 좁기도 하고 또 규제도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회를 넓은 세계의 시장에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미국의 경우에 2021년 6월까지 343개 FDA 승인받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도 여기서 검색이 되고요. 그래서 해외 시장을 조기에 진출하는 게 큰 해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혁신 의료기 도전과 전략이라는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은 병원이 중심이 되어 있죠. 병원이 환자도 병원이, 그리고 정보, 검사 모든 걸 병원에 가야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에 심해서 확진자들이 집에서 원격 진료 앱 깔고 약 처방 받아가지고 배달받는 그런 걸 너무 편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 환자와 검사와 의사 정보를 매개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혁신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